강인함의 힘. 지난 시간에 이어 제2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느낌과 감정이라는 용어는 사촌지간으로 우리는 두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한다. 초자한 느낌과 두려움, 불쾌한 느낌과 혐오감 사이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길을 잃기 쉽다. 다만 강인함을 기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느낌과 감정이 하는 역할을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다. 느낌은 우리 몸에 필요한 특정한 명령을 유발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뭔가 다른데? 라고 우리 몸이 말해주는 것이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다. 느낌과 비교하면 감정은 훨씬 복잡하다. 감정은 맥락과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불쾌감이 슬픔으로 변하려면 그 슬픔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의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속삭임이 느낌이라면 감정이란 현재 어떤 변화가 발생했으니 뭔가 조치해야 한다고 크게 소리치는 경보에 가깝다. 강인함과 관련해서 느낌과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거나 힘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그에 필요한 무대를 마련한다.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특정한 반응을 끌어내려는 준비 과정이다. 느낌과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감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최초로 심리학자라는 용어를 썼던 빌헬름 분투는 감정 우위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작은 단위의 감각과 느낌이 다른 어떤 신호보다 먼저 의식의 영역에 도달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는 강력한 요소는 감정적 요소다. 분투에 따르면 쾌감이나 불쾌감 등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고 그 감정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믿었다. 근 10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투의 가설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느낌의 기능은 현재 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분투가 제시한 대로 가능한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느낌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느낌과 감각은 우리가 곧 경험할 어떤 일이 우리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암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느낌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왜곡하기도 쉽다. 의식에 도달한 내수용 감각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차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할 때 나중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이 생겨난 원인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불안감을 설렘으로 바꾸고 압박감을 유익한 정보와 의욕으로 전환했다.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한 덕분이었다. 그러니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강인함을 단련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캠프 훈련 방식은 우리 뇌와 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어긋난다. 느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서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다. 고통은 우리가 겁내서 피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뚫고 나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이다. 여기서 강인함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느낌을 왜곡하기 쉽다. 그러지 않으려면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느낌을 올바로 해석할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 느낌과 감정이 혼재한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한 행동으로 유도하고 촉진한다. 이 역할을 이해할 때 느낌과 감정이 밀려들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느낌이 제공하는 단서를 분명하게 이해할수록 기존에 내린 의사결정을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만약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줄곧 잘못 해석하면 뇌의 예측 능력에도 결함이 생긴다. 간단히 말해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형편없으니 나오는 예측도 형편없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내수용 감각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의사결정에서 손쉬운 선택으로 넘어가기 쉽다. 강인해지려면 이런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능력은 누구나 발달시킬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작업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느낌과 감각을 인식하기. 두 번째, 느낌과 감정을 해석하고 맥락화하기. 감정이나 감각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충분히 오래 들여다보면 한때는 전부 회색으로 보이던 것도 조금씩 차이를 드러낸다. 불편한 느낌과 마주하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한꺼풀씩 떼어 그 안을 들여다보자. 또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면 감각 신호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정 감각과 그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끊어낼 수 있다. 서로 유사한 감각, 심장 박동 증가, 손에 나는 땀, 떨리는 느낌이라도 두렵거나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감정이나 경험에 이름을 붙이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에 반응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통제감을 회복한다. 모호했던 감정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다. 어떤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어떤 정보는 유용하듯이 느낌도 마찬가지다. 어떤 느낌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좋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할수록 의사결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느낌과 관련해서 우리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단계보다 그것을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느낌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느낌에 굴복하는가. 어떤 때는 감정에 충실히 따라야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정을 차단하라는 훈계를 듣는다. 핵심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 강인한 사람은 몸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결정한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 강인함의 핵심이다. 우리는 뇌를 생각할 때 흔히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 결정을 내리는 컴퓨터를 떠올린다. 뇌의 각 부위가 상호 연결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와 피드백, 정보를 취합해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뇌는 여러 조각을 이리저리 이어붙인 패치워크 작품과 같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본 사람이라면 모듈로 구성된 뇌의 특징과 여러 다른 자아가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 알 것이다. 영화에서는 기쁨, 슬픔, 혐오감, 분노 같은 감정을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캐릭터로 묘사한다. 각각의 감정 캐릭터는 라일리의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특정한 행동 및 태도를 지휘하는 통제실을 장악하려고 언쟁을 벌인다. 영화에서 느낌과 감정은 내면에서 말다툼을 일으키고 방아쇠 역할을 하며 우리 뇌의 모듈을 활성화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여러 개의 부분 자아는 각자 다른 동기를 지닌 인격체처럼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한쪽 목소리가 건강을 추구하면 또 다른 목소리는 잠재적 보상이나 쾌락만을 고려한다. 폴란드의 심리학자 푸알스카 바실은 목소리와 연관된 감정과 동기에 따라 내면에서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분리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푸알스카 바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묘사한 자기 대화를 분석한 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목소리를 5가지 종류로 간추렸다. 그중 하나, 믿음직한 친구, 개인의 장점, 관계, 긍정 정서와 관련 있는 목소리. 두 번째, 애증관계 부모, 힘, 사랑, 애정어린 비판과 관련 있는 목소리. 3. 거만한 경쟁자, 쌀쌀 맞고 인정 없는 목소리, 성공을 중시하는 목소리. 4. 평온한 낙천주의자, 긍정적 미래를 예상하는 느긋한 목소리. 5. 구제불능 아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감을 상실한 목소리. 이러한 분류는 내면의 목소리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다. 유용할 때도 있고 해로울 때도 있고 신바람난 목소리일 때도 있고 차분한 목소리일 때도 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저마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유도한다.
강인함을 기르는 구시대의 방식에서는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든 대개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친다. 강인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면의 목소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또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즉, 내면 대화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운다면 내면의 대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면 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지 그 방법을 다룰 차례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핵심이다. 하나는 의식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목소리들을 다루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목소리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내면의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머릿속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악마 대신에 천사의 말을 귀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먼저 내면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발전시킬 세 가지 전술을 살펴보자. 첫 번째, 소리내는 자기 대화로 바꾼다. 두 번째, 긍정의 목소리와 부정의 목소리 가운데 어느 쪽을 들을지 결정한다. 세 번째,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거리감을 확보한다.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처음부터 내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발달 단계상 인간은 머릿속으로 말하는 내면 대화를 하기 전에 소리내어 말하는 외적 언어를 먼저 사용한다. 비고츠키가 제시한 발달 이론에 따르면 혼잣말은 성장하면서 차츰 내적 언어로 전환한다. 진정한 강인함은 어려움을 견디며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목소리를 다루고 극복하려면 목소리를 조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순간 어떤 전술을 써야 효과적일지 살펴야 한다.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목소리에 힘을 실는 게 좋다. 때로는 내면의 생각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흔히들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다짐으로 가득 채우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긍정의 목소리로 나쁜 생각과 의심을 몰아내면 부정적 생각이 자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워터루 대학교 연구진은 긍정적 자기 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가 자존감이 높을 때라야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자존감이 낮으면 긍정적 자기 대화가 해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가짜 자신감에 속지 않는다. 자기 일이 아니고 남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자신이 해당 사안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면 객관성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다. 내면의 대화를 나눌 때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문제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 3인칭 대명사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자신과 문제 상황 사이에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밖으로 나와 친구에게 조언하듯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 자기 대화를 나눌 때 2인칭이나 3인칭을 사용하면 스트레스 자극과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 사이에 거리감을 확보한다. 간단한 호칭만 바꾸는 속임수만으로도 문제를 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리감을 확보한다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문제를 통제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다. 강인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자아가 사령탑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목소리가 되었든 우리가 바라는 행동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내면의 대화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강인함을 기르는 제3원칙,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한다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마다 감정에 매몰되어 허둥대는 경우가 많다. 고통이 느껴지면 곧바로 고통에 수반하는 감정을 보일 때가 많다. 강인함이란 기계적인 반응에 결박당하지 않고 선택지를 늘려가는 일이다. 이는 명상 수행자들이 자극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을 밀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외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신을 관찰할 공간을 생성하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견디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뇌에는 자극을 처리할 때 주로 활동하는 부위가 두 개 있다. 첫째는 편두체다. 편두체는 경계 경보 시스템이자 좋든 나쁘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을 해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는 위험 요소를 보면 경보부터 울리는 편두체에 맞서 균형을 잡아주는 부위인 전전두피질이 있다. 편도체가 불안감을 유발해 과제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때 전전두피질은 감정 반응을 조절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감정 조절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편두체와 전전두피질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에 기인한다. 실제 명상 수행자들과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람의 신경계는 정반대로 반응한다. 이들의 뇌영상을 보면 경보 시스템인 편두체와 경보 반응 제어 시스템인 전전두피질 간의 연결성이 약해져 있는 탓에 전전두피질이 일찌감치 개입할 수가 없다. 번아웃 증후군은 명상 수행과는 정반대로 반응하게끔 우리 뇌를 길들인다.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제어할 장치 없이 과민하게 경계 경보를 울리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선수들이나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인생 성패가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당 80시간을 일하며 강인하게 버티는 것만이 해답처럼 보인다. 반면 명상 수행자들은 스트레스나 불안감, 고통이 심해질 때 이를 견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현실을 벗어나 특별한 체험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 그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면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인식했고 자신이 느낀 생리 신호를 설명하는 표현에서도 대체로 감정이 실리지 않는 편이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는 스트레스 요인에 독특하게 반응한다. 편도체는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5초에서 8초쯤부터 급격하게 활동이 증가하다가 다시 5초쯤 지나 위험 신호가 잦아들면 평소대로 돌아간다. 이때 편도체 활동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래 걸린 사람일수록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서도 화난 얼굴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감정의 관성이라고 부른다. 뇌에 영향을 미친 감정이나 감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쁜 생각에 대해 편도체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영향력이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감정의 관성 탓에 스트레스를 일으킨 실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실제 보통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기 전과 받는 동안 그리고 받고 나서도 고통을 겪으니 3배나 더 고통을 겪는 반면 장기간 명상을 수련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순간에만 반응한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멈춘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을 지도할 때 느낌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이름을 붙여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불쾌한 자극을 받을 때나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시작될 때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4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는 회피하기 또는 무시하기, 두 번째는 맞서 싸우기, 세 번째는 받아들이기, 네 번째는 재평가하기이다. 초기에 내가 주로 사용한 해결책은 1번과 2번을 결합한 전략이다.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무시하다가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앞서 살핀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강인해지려면 4가지 가운데 3번과 4번 전략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편하거나 괴로운 감각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실천할 때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이때 우리 뇌는 감각을 느끼는 즉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던 반응성을 낮춘다.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감각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놔둘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평가할 수도 있다. 전에 나는 아킬레스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부상 가능성을 떠올렸고 그깟 고통쯤은 참고 뛰어야지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바뀌고 나서는 차분한 내면의 대화가 이어졌다. 점점 불편해지네.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잘못된 건 없어. 예상한 일이지. 팔에 힘을 빼고 주의를 집중하자. 내가 느끼는 피로감과 고통, 괴로움은 차이가 없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힘들거나 괴로운 느낌이 들 때 습관처럼 자동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기술을 익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조용한 내면의 대화다. 조용한 대화를 나누면 관찰 공간이 생겨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지 살펴보자. 2단계가 있다. 첫 번째, 공간 만들기. 홀로 마음에 머물며 시간을 보낸다. 2번째, 마음 고정하기.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홀로 마음에 머무는 기술은 강인함을 기르는 기초 단계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일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러나 홀로 마음에 머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문명의 이기가 늘어가고 우리는 갈수록 홀로 사색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내면의 자아가 낯설어지면 우리는 자아가 하는 말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내면의 세계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내수용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감소한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 운동할 때 대다수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음악 감상이다. 그러나 음악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달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호흡에 집중하는 일부터 시작해 몸 상태 그리고 내면의 대화에 의식을 집중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 생각 없이 뛴다. 이렇게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1단계는 단순하다. 마음에 머물며 홀로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산책하다가 또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또는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다. 따분함이건 노여움이건 어떤 감각이 느껴지든 간에 그 감각을 지켜보면 된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다가 돌아와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 공간이 없이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거나 자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머물며 가만히 있는 행위보다 이리저리 주의를 돌리는 행위가 훨씬 쉬워서 사람들은 후자에 의존하기 쉽다. 대다수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책하러 나갈 때 핸드폰이나 헤드폰을 놔두고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 알아차림의 기술은 의식하기, 주파수 맞추기, 자세히 서술하고 창조하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식하기 훈련은 자극이 들어오는 대로 이리저리 주의를 돌리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주파수 맞추기 훈련은 의식적으로 세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법 또는 주의를 돌리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자세히 서술하고 창조하기 훈련은 내면 세계를 살피고 조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 3가지 훈련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법을 익히고 근심이나 괴로움을 마주할 때 적용해보자. 의식하기 훈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지루함에 적응하는 것이다. 처음 목표는 5분 동안 가만히 마음에 머물며 지루함에 적응하는 것이다.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 훈련 시간을 점차 늘려서 15분에서 20분 동안 가만히 마음을 관찰한다. 주파수 맞추기 훈련은 주의를 집중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술이다. 주의가 산만해질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알아차리고 주의를 되돌려 다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설거지하는 중에는 그릇을 씻는 일에만 집중한다.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는 훈련을 한다. 현재 여기서 하는 일에서 주의를 돌려 주변 대상으로 시선을 넓힌다. 의식이 산만해지는 것을 허용한다. 시간이 지나면 중요치 않은 일은 무시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3번째, 자세히 서술하고 창조하는 훈련은 상상력을 이용한다. 먼저 조용히 앉아있을 만한 편안한 장소를 찾는다. 눈을 감고 스트레스 없이 한가롭게 숲속을 거닌다거나 등산을 하거나 골프 치는 모습을 떠올린다.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떠올리며 그 장면을 자세하게 상상으로 채워넣는다.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심상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 감각을 느끼고 시각화하는 기술을 기른다. 이 훈련은 내면 세계의 감각을 자세히 서술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내면 세계를 조절하는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용한 대화를 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고정하기, 즉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과 어색함을 유발하는 모든 활동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할 기회가 된다. 신체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활동, 예를 들어 등을 벽에 대고 의자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숨 오래 참기 등, 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활동, 대중연설, 고소공포증을 이용해도 좋다. 불안감을 가만히 지켜보는 훈련 방법을 이용해도 좋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보다 그 활동이 유발하는 느낌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원리는 간단하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일으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공간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일부러 들어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활용해 그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 부정적인 반응으로 치달을 필요가 없다고 뇌를 설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관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핵심은 그 충동에 맞서 싸우지 않으며 경험하는 감각과 그만두고 싶은 충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고 역경을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 자세와 기술을 훈련하는 법을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선택할 여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자. 두려움이라든지 괴로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주의를 집중해 경험에 깊이 몰입할 수도 있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도 있다. 이때 대응 방식은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일에 몰두한 나머지 배우자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하거나 핸드폰 소리나 진동을 놓친 적이 있는가?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주의의 폭이 좁아져 눈앞의 일만 보게 된다. 이렇게 주의의 폭이 좁아지면 인식 범위도 달라진다. 이 경우 우리는 모든 계산 능력을 소수의 중요한 절차에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의의 폭을 좁힌 채로 너무 오래 머물면 그 외에 유용한 단서나 신호를 놓치게 된다. 인지 범위가 축소된 채로 너무 오래 그 상태에 갇히면 사고에 대응하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고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상신호를 놓치기 때문이다. 반면 주의의 폭을 넓히면 인지 범위가 넓어져 특정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고정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주의의 폭을 넓히는 일에는 창의성이 핵심이다. 창의력은 문제 해결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과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신체의 내부와 외부 세계로부터 매 순간 수많은 정보가 우리 뇌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그 정보를 모두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대응하는가.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와 세상을 이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뇌는 하향식과 상향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하향식에서는 뇌가 예측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과 기대치를 토대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하향식에서는 맥락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반면 상향식은 감각 정보를 중시한다. 단서를 찾고 이어서 반응한다. 우리 뇌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읽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한다. 기존 경험과 맥락을 고려해 예측하는 방식과 내면의 감각 정보를 함께 활용해 가장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고 그대로 실행하거나 예측을 수정한다. 2020년 신경과학자 노아 헤르츠와 모세바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했다. 이 스펙트럼에서 하향식 처리 방식이 놓인 쪽을 주의의 폭이 좁은 상태, 상향식 처리 방식이 놓인 쪽을 주의의 폭이 넓은 상태라고 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접착제와 같아서 인식, 주의력, 생각, 행동, 기분을 모두 결합한다. 주의의 폭이 넓은 상태 쪽으로 이동해보자. 이때 우리 뇌는 다양한 감각 정보에 의지해 대상을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폭넓게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긍정 정서를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번에는 주위의 폭이 좁은 상태 쪽으로 이동해 보자. 이때 우리 뇌는 숲이 아닌 나무의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이 제한되고 기존의 경로를 따라 익숙한 선택과 행동 반응을 보이고 부정 정서를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보다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려고 한다. 헤르츠와 동료들이 주장한 마음 상태 이론에 따르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수반하는 생각과 감정, 느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더 열심히, 더 끈기 있게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시도한다. 상황에 따라 주의의 폭을 넓히거나 좁혀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슬프고 우울할 때 기분을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이때 억지로 기분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행동을 바꿔보자. 침대에서 일어나 산책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행동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의의 폭이 넓거나 좁은 상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주의의 폭을 좁히면 바로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닌 모든 자원을 쏟을 수 있다. 단 우리가 주의의 폭을 극단적으로 좁힐 필요가 있는 순간은 대개 매우 짧다. 주의의 폭을 넓히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질적인 생각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턴과 연관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주의의 폭을 넓힌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물면 그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에만 반응하게 된다. 주의의 폭을 조절하는 훈련 6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시각적 주의, 인물 모드냐 풍경 모드냐. 주의의 폭을 좁히면 우리 뇌는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말하자면 인물 모드다. 이와 반대로 한 곳에 몰린 초점을 풀고 멀리까지 한눈에 포착하는 것을 가리켜 나는 풍경 모드라고 한다. 주의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다. 괴로움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잠시 주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전략, 인지적 주의. 기발한 생각이냐 평범한 생각이냐. 주변의 폭이 좁을 때는 평범한 답변이 나오고 넓게 볼 때는 특이한 답변이 나온다. 세 번째, 신체적 주의. 행동에 따라 기분도 바뀐다.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앉은 사람들과 엉덩이를 살짝 걸친 채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행동에 따라 기분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과 인식도 바뀌기 때문이다. 행동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주의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전략이 하나다. 네 번째, 시간적 주의, 미래를 상상한다.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아니면 10년 뒤에 이때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해보자. 다섯 번째, 언어적 주의. 내면의 대화가 일어날 때 호칭을 1인칭에서 전환해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바뀌면 거리감을 확보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환경적 주의. 자연에서 산책하거나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한다. 과제 수행력을 높이는 마음 상태와 행동을 촉진하도록 자신의 환경을 바꿔보자. 감정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심리학자들이 찾아낸다면 어떨까? 2010년 이후 관련 기술의 발달로 감정 조절 문제를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정의 문제는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좋고 나쁨의 문제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재평가하는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감정 조절 방법으로 꼽힌다.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지 살펴보면 이른 시기에 발달하는 능력부터 먼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6개월부터 아기는 주의 조절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기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회피한다. 2살쯤 되면 대응 전략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게 된다. 2살 배기 아이는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물건이나 사람에게 주의를 돌릴 줄 안다. 감정을 재평가하는 전략이나 그 밖의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은 이보다 한참 후에 발달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덩치를 키우는 눈덩이와 비슷하다. 우리 안에 처음 일어나는 감각은 점차 가속도가 붙다가 특정한 행동을 끌어낸다.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거듭 재현하며 반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느낌과 감정, 생각에 어떻게 가속도가 붙는지 그 위력을 익히 알고 있을 테다. 강인함이 필요한 상황이란 언덕에서 아래로 구르며 덩치를 키우는 눈덩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당신이 눈덩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 덤벼라 하고 외치는 방법뿐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은 구시대의 강인함을 기르던 방식이다.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일은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전략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게 확보한 전략이 모두 효과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불어나는 눈덩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저지할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강인함이란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가 언덕 아래에 있는 가족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눈덩이가 가속도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할 방법을 찾아내고 언덕 아래 가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힘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러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키울 핵심 자질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여러 전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유연성. 두 번째, 여러 전략을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언제 어느 전략이 더 효과가 좋은지 배우려면 많이 훈련하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평정심과 유연성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심리학자 스콧 베리 카우프만은 이렇게 말한다. 평정심이란 외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자신이 선택할 여지를 만드는 데 핵심이 있다. 그 평정심을 기본으로 삼아 자신을 지키고 장애물에 맞서 싸울 힘과 강경한 태도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역량을 유지하라고 말이다. 오늘 녹음이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제4원칙, 난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